아들과 며느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날 잘 모시겠다고 상냥하게 저를 위해 다 해줄 것처럼 하더니 증여 서류에 도장 찍은 지 단 하루 만에 어머니, 이번 주까지 나가세요. 법적으로 이제 우리 집이잖아요. 제게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새벽 3시에 저는 제 집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단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이 집은 제 집이었어요. 남편과 평생 농사 지으며 지킨 저희 전부였습니다. 화면을 2번 누르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로운 사연을 제일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이 된 최숙자라고 합니다. 시골에서 평생을 살아왔어요. 남편과 함께 농사 지으며 손에 흙 묻히고 땀 흘리며 살았습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긴다고들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제일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것도 제 배에 아파 낳은 아들한테요. 마음 아픈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나이가 드니 혼자 농사일을 계속하는 건 힘들더군요. 그래서 아들에게 증여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법무사 사무실은 묵직한 서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읍내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까지 버스를 타고 1시간이나 걸려서 왔어요. 창밖으로는 5월의 햇살이 따사롭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증여, 계약서, 마지막 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편과 평생 농사 지으며 지켜온 시골집, 그리고 논 2,000평, 집은 시세로 2억 정도, 논은 평당 10만 원 정도 하니까 2억, 합쳐서 4억 정도 되는 재산이 이제 아들 수철이한테 넘어가는 순간이었어요. 엄마, 진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철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눈에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다 큰 녀석이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어요. 수철아, 엄마가 너한테 이것밖에 못 줘서 미안하구나. 제가 아들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큰 걸 주셨는데. 며느리 하영이가 옆에서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특유의 그 화사한 미소를 지으면서요. 엄마, 오늘 저녁은 제가 제대로 대접할게요. 읍내에 새로 생긴 고급 한정식집에 제가 미리 예약까지 해뒀어요. 그래. 그럼 우리 오늘 좋은데 가서 맛있는 거 먹자. 법무사님이 서류를 정리하며 축하한다는 말씀을 건네셨고 저희는 사무실 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수철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 내가 진짜 잘할게. 엄마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 그래, 수철아. 엄마는 너를 믿는다. 저희는 읍내에 있는 한정식 음식점으로 갔습니다. 예약석으로 안내받은 방은 조용하고 분위기가 좋았어요. 상 위에 하나씩 올라오는 정갈한 요리들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여기 특선 요리래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비찜도 있네요. 하영이가 제 앞에 제일 좋은 부위를 집어 접시에 놓으며 말했어요. 고맙구나, 하영아. 너밖에 없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요? 저희가 감사하죠? 안 그래요? 여보, 수철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술잔을 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돌아가신 후에 엄마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다 알아. 이제부터는 이 아들이 엄마한테 2배, 3배로 효도할게. 잘 지켜봐. 약속해. 저는 그런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6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동안 혼자 지내면서 외롭고 쓸쓸한 날들이 정말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아들 내외와 함께 앉아 밥을 먹으니 마음이 참 따뜻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이제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뵐게요. 아니, 이젠 그냥 저희가 모실 거니까요. 맛있는 것도 매일 해드리고요. 하영이가 싹싹하게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고맙다. 너희들이 있어서 엄마는 든든해. 식사 내내 수철이는 앞으로의 계획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손주들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이고, 주말마다 시골집에 내려와서 어떻게 지낼 것이며, 명절에는 뭘 할 것인지.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행복한 상상에 젖었어요. 이제 아들 내외가 자주 내려와서 함께 지내고 손주들도 보며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 집으로 돌아온 건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읍내에서 시골집까지는 버스로 또 1시간이 걸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집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서랍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수철이가 어렸을 때 사진, 가족 여행 갔을 때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여보, 당신이 평생 농사 지으며 지킨 이 집과 논이 이제 아들 손으로 잘 지켜질 거예요. 당신도 기뻐해 줄 거죠? 저는 남편의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수철이가 오늘 나를 잘 모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 아들 믿어도 되겠죠?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사진첩을 덮고 조심스럽게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깔고 누우니 온몸이 편안해졌어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지만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그 평온함이 단 하루밖에 못 갈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났습니다. 가볍게 세수를 하고 마당을 둘러봤어요. 장독대에 먼지가 살짝 앉아 있었고 텃밭에 풀도 좀 뽑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호미를 들고 텃밭부터 시작했어요. 상추 사이에 난 잡초를 뽑고 고추밭에 물도 주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남편이 살아 계실 때 심은 감나무가 서 있었어요. 그 나무를 바라보니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오전 10시쯤 대문이 벌컥 열리더니 하영이가 들어왔어요. 저는 마당에서 장독대를 닦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하영이가 마당에 서서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걸레질을 멈추고 말했죠. 하영아, 왔구나. 내가 마당 좀 정리하느라고 들어오는 소리를 못 들었네. 그러셨군요. 하영이가 집안을 휙 둘러보며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왔어요. 그런데 어제와는 전혀 다른 싸늘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영이가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근데 집 정리는 다 해놓고 나가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한 거니? 하영아, 그게 무슨 말이니?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집 정리요. 어차피 이제 나가실 거잖아요. 그럼 계셨던 분이 깨끗하게 정리는 하고 가셔야죠. 하영이가 팔짱을 끼며 차갑게 말했어요. 하영아,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나가? 어제 너희가... 어머니. 하영이가 제 말을 딱 잘랐습니다. 어제 명의를 다 넘기셨잖아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도장 다 찍으셨고요. 이제 이 집은 법적으로 저희 거예요. 하영이가 마치 자기 집 마냥 집과 마당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명의가 넘어간 지 하루 만에 나더러 이 집에서 나가라고? 제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어요. 어머님이 계속 여기 계시면 저희 부부한테 부담이에요. 저희도 이 집 팔아서 서울에 집을 살 생각이고요. 논도 정리해야 해요. 하영이가 텃밭 쪽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현금이 필요하거든요. 뭐, 집을 판다고? 논도 판다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당연하죠. 이제 저희 거니까 저희 마음대로 할 거예요. 어머님 방에 있는 짐도 남김없이 싹 빼시면 돼요.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요. 하영이가 손목 시계를 휙 보며 말했습니다. 수철이는 이 사실을 알아? 당연히 알죠. 수철 씨도 저랑 같은 생각이에요. 어머님 모시고 살 생각 없다고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마루 끝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잘 모시겠다고,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던 아들과 며느리. 그런데 집과 논 명의를 넘긴 지 하루도 안 돼서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건가요? 하영이는 쐐기를 박는 말을 이어서 했습니다.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짐 다 빼세요. 저희도 일정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럼 전 볼일 보러 가야 하니까 집 정리나 깨끗하게 해놓으세요. 대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은 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한참이 지나고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수철이가 들어왔어요. 엄마, 불도 안 켜고 뭐해? 집에 계셨어? 수철이가 가방을 마루에 휙 던지며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어요. 수철아, 엄마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수철이가 넥타이를 풀며 물었습니다. 오늘 하영이가 왔었다. 응, 알아. 오전에 들른다고 했어. 하는 말이 엄마 보고 집에서 나가래. 이번 주 안으로 당장 나가라고 했어. 그리고 집이랑 논을 다 판다고 했어. 수철이가 넥타이를 풀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엄마, 수철아, 너도 같은 생각이야? 내 마누라가 나가라고 말한 걸 너는 알고 있었어. 그리고 아빠가 평생 농사 지으며 지킨 이 집과 논을 팔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철이가 크게 한숨을 내쉬더니 제 맞은편 마루에 털썩 앉았어요. 엄마, 앉아서 얘기 좀 해. 우리도 입장이 있어. 무슨 입장? 내 입장이 뭔데? 엄마도 이해 좀 해줘. 우린 서울에 살잖아. 여기 시골집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논도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그냥 팔아서 정리하는 게 나아. 수철이가 손가락으로 이마를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팔아서 정리하는 게 낫다고? 내 아버지가 평생 농사 지으며 지킨 땅인데, 엄마, 그게 지금 시대에 맞지 않잖아. 논 2,000평이 농사도 안 짓는데 뭐하러 필요해? 팔아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낫지. 수철이가 시선을 피하며 말했어요.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수철이 너가 엄마 노후 책임진다고 잘 모시겠다고 했잖아.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엄마를 속인 거니?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지. 근데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지. 근처에 원룸이나, 아니, 읍내에 작은 원룸 하나 알아볼게. 거기서 편하게 지내. 수철아, 나는 정말 너무 갑작스럽다. 시간을 갖고 집을 좀 천천히 알아보고 싶어.
저는 애원하듯 말했어요. 엄마, 안 돼. 하영이가 싫대. 빨리 나가주면 좋겠어.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짐 빼줘. 수철이가 고개를 저으며 일어섰습니다. 수철아, 너 정말 내 아들 맞아? 제가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수철이는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 좀 피곤해. 나중에 얘기해. 그냥 한숨만 길게 내쉬더니 대문을 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제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3번이나 말했던 아들. 그런데 집과 논 명의를 넘긴 지 하루 만에 이렇게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할 수 있나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영정이 모셔진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영정 앞에 앉아 초를 켰어요. 여보, 당신 지금 보고 있어? 우리 수철이가 당신이랑 내가 평생 농사 지으며 지킨 이 집과 논을 팔겠대. 그리고 나를 내쫓으려고 해. 저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평생 피땀 흘려 농사 지으며 지킨 땅인데 그게 이렇게 우리 모자 사이를 갈라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나 어떡해? 나 정말 이대로 쫓겨나야 해요? 말 좀 해봐요. 영정 속 남편은 그저 웃고만 있었어요. 저는 새벽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고 창밖이 밝아오자 저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돌아왔어요.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증여를 취소할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연락처를 하나하나 넘기며 찾았습니다. 남편이 살아 계실 때 법률 상담을 받았던 분이 계셨어요. 박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박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변호사님, 저 최숙자입니다. 예전에 남편 일 때문에 도움받았었습니다. 저 기억하시죠? 아, 최 여사님. 그럼요, 기억하죠. 아이고,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떨리세요? 변호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큰일 났어요. 제가 아들한테 시골집이랑 논을 증여했는데 저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틀 전에 증여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 며느리가 집에서 나가라고 한 것, 아들도 빨리 나가라고 한 것, 그리고 집과 논을 팔겠다고 한 것까지 다 말했습니다.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심각해졌습니다. 잠깐만요. 증여하신 게 언제라고요? 그저께요. 그저께 증여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어제 며느리랑 아들 놈이, 최 여사님, 지금 당장 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어요? 시내에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은 후 버스를 타고 읍내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마음이 불안했어요. 과연 증여를 취소할 수 있을까? 사무실 건물 앞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변호사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 변호사님이 나와 계셨습니다. 최 여사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 변호사님, 이른 아침부터 죄송하게 됐어요. 아닙니다. 일단 앉으세요. 제가 의자에 앉자 박 변호사님이 마주 앉으며 물었어요. 여사님,
증여 계약서 사본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요. 그건 법무사 사무실에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법무사 사무실이 어디입니까? 제가 연락처를 알려드리자 박 변호사님이 전화로 법무사에게 연락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팩스로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증여 계약서를 꼼꼼히 읽기 시작했어요.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도 함께 확인하셨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턱을 괴며 한참 동안 서류를 노려봤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안 될까요? 취소할 수 있어요? 저는 조급한 마음에 물었어요. 최 여사님, 증여 취소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가요? 민법에 배은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를 한 사람에게 아주 심하게 잘못한 경우에는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배은행위요? 네. 지금 아드님 내외가 여사님을 집에서 나가라고 한 것, 이건 명백한 배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럼 제가 집과 논을 되찾을 수 있는 건가요? 저는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이게 말처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해야 하고 법적 절차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박 변호사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해야죠. 그게 어떤 땅인데요. 남편이 평생 농사 지으며 지킨 땅인데 저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변호사님. 알겠습니다. 그 정도 각오가 서셨다면 우선 내용 증명부터 보내겠습니다. 내용 증명. 그게 뭐예요? 증여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우편입니다. 이걸 아드님 내외에게 보내서 반응을 지켜봐야 합니다. 박 변호사님이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박 변호사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희망이 생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과연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며칠 후 박 변호사님이 보낸 내용 증명이 아들 내외에게 도착했나 봅니다. 그날 오후 조용하던 제 핸드폰이 시끄럽게 울렸어요. 수철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전화기를 통해 터져 나오는 목소리는 제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거칠었습니다. 수철아,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고? 증여 취소?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수철이가 전화기 너머로 소리를 질렀어요. 수철아, 흥분 가라앉히고 들어. 너희가 먼저 엄마를 이 집에서 쫓아냈잖아. 그래서 도로 찾으려는 거야.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누가 쫓아내? 우리가 언제 엄마를 쫓아냈다고 그래? 그건 엄마가 오해하는 거지. 수철이가 펄펄 뛰며 발뺌을 시작했어요. 오해? 내가 두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그게 오해야? 하영이랑 내가 나더러 이번 주 안으로 당장 짐 빼서 나가라고 했잖아. 그리고 아빠가 평생 농사 지으며 지킨 집과 논을 팔겠다고 했고 엄마, 그건 수철이가 쩔쩔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하영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비켜. 나 좀 바꿔봐. 답답해 죽겠네.
수철이가 전화를 하영에게 넘긴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예요. 하영이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영아, 내가 나한테 한 말 기억하지? 어머니, 혹시 요새 어디 편찮으세요?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니? 어머니 연세에 갑자기 판단력이 흐려지시거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는 분들이 많아요. 노인 우울증이라든가 치매 초기 증상이라든가. 하영이가 저를 조롱하듯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너 지금 내가 정신병 걸렸다는 거야? 치매라고 말하는 거니? 어머니가 지금 하시는 짓이 딱 그렇잖아요. 증여 취소라니요.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판단이 아닌 것 같아서요. 어머니, 괜히 변호사한테 돈 쓰면서 소송 같은 거 하시면 어머니만 손해예요. 이미 법적으로 다 끝난 일이잖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너 잘 말했다. 좋아. 법대로 하자. 어디 끝까지 가보자.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분노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지내며 박 변호사님과 전화로 소송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대문에서 거친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낯선 남자 2명이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김수철 씨 어머니 계십니까? 저희는 스타캐피탈에서 나왔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데요? 문 좀 열어주시죠. 아드님 일로 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대문을 열었습니다. 덩치 큰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마당 안으로 거침없이 들어왔어요. 김수철 씨 어머니 맞으시죠? 한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신데요? 저희는 대부업체 직원입니다. 아드님이 빌린 돈을 안 갚고 있어서요. 대부업체요? 제 심장이 바닥으로 쿵쾅쿵쾅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네, 1억 8천만 원입니다. 1억 8천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저는 마루 끝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아드님이 작년에 저희한테 급전이 필요하다고 빌려가셨어요. 그런데 원금은커녕 이자도 한 푼 안 갚고 있습니다. 다른 남자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제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차용증 있습니다. 김수철 씨 본인 서명도 있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봤어요. 정말 수철이의 필체, 수철이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오세요? 아드님이 전화를 싹 피하고 잠수를 타서요. 부모님이라도 만나야죠. 저는 아들이 돈을 빌린 줄도 몰랐어요. 그래도 어머니시잖아요. 자식이 빚졌으면 부모가 대신 갚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남자가 마루 끝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제가요? 저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시다니요? 저희가 조사를 다 해봤는데 최근에 이 시골집이랑 논 2,000평 명의 아드님한테 넘기셨다면서요? 제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 돈으로 빚 갚으시면 되겠네. 일부라도 갚아주세요. 그건 제가 아들한테 증여한 거라 돈 받고 판 게 아니에요. 증여를 하실 정도면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사정이 급합니다. 정말 돈 없어요. 저도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럼 아드님이 어디 있는지 연락처라도 알려주세요. 저도 연락 잘 안 돼요.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만간 다시 오겠습니다. 한 남자가 명함을 꺼내 마루에 탁 던지듯 놓았어요. 아드님 찾으시면 여기로 꼭 연락 달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저희도 법적 조치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조치요? 네. 재산 압류 같은 거요. 그 증여한 집이랑 논, 그리고 어머님 명의 재산도 저희가 다 조사할 겁니다. 남자들이 쿵쿵거리며 나갔습니다. 1억 8천만 원. 수철이가 이렇게 큰 빚을 졌다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박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여사님, 침착하게 말씀하세요. 대부업체 사람들이 저한테 왔어요. 아들이 1억 8천만 원을 빌렸대요. 채권자들이 직접 찾아왔다고요? 네. 저보고 대신 갚으라고 했어요. 차용증도 보여줬고요. 여사님, 혹시 그 차용증 사진 찍으셨어요? 아니요. 너무 놀라서 명함만 받았어요. 괜찮습니다. 그 명함에 있는 번호로 제가 연락해 보겠습니다. 아드님 채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변호사님, 이게 증여 취소에 도움이 될까요? 당연합니다. 아드님이 이 막대한 채무를 숨기 위해 증여를 받은 거라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다음 날, 박 변호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여사님, 제가 대부업체에 연락해 봤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1억 8천만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사님,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전부가 아니라니요. 제가 아는 세무사님한테 부탁해서 아드님 신용 조회를 싹 해봤습니다. 총 빚이 6억 원이 넘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6억 원이라니요? 여사님,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네요. 아드님이 그토록 집과 논을 증여받으려고 한 이유가 효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뭔데요? 채권자들 독촉 때문에 어머님 명의로 된 집과 논을 자기 명의로 급하게 옮긴 겁니다. 명백한 사행위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철저하게 이용한 거였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에서 최대한 조용히 지냈어요. 혹시나 채권자들이 또 들이닥칠까봐 조마조마하면서요. 이틀 후, 역시 수철이와 하영이가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대문을 아주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문을 열자 수철이가 서류 뭉치를 제 앞에 휙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이게 뭐니? 이사짐센터 연락처야. 우리가 알아봤으니까 여기 전화해.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짐 다 싸서 나가. 수철이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엄마는 못 나간다. 아니, 안 나가. 여기가 내 집이야. 엄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법적으로는 우리 집이라니까. 제발 좀 빨리 나가줘. 내가 끝까지 안 나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긴요? 경찰 불러야죠. 하영이가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집주인인데 어머님은 지금 남의 집에 무단으로 거주하고 계신 거잖아요. 너희들 다 들켰어. 엄마가 증여 취소 소송을 할 거야. 소송? 웃기지 마. 엄마, 그런 거 해봤자 승산 하나도 없어. 엄마가 기분 좋게 자발적으로 증여했잖아. 아무 조건도 없었고 법적으로 완벽하게 끝난 일이라고. 수철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너희가 날 속인 거잖아. 너 빚 갚으려고 날 속인 거잖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속이긴 뭘 속여요? 어머님이 흔쾌히 알아서 주신 거잖아요. 증거 있어요? 하영이가 가방을 뒤지며 말했어요. 어머님, 자꾸 이렇게 나오시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최후의 방법을 써야 돼요. 최후의 방법.
그게 무슨 방법인데?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죠? 방금 한 말도 잊어버리시고. 아무래도 정신병원에 입원하셔야겠어요. 하영이가 뱀처럼 차가운 눈으로 웃었습니다. 뭐? 정신병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어머님 나이에 흔히 있는 일이에요. 망상 증세 보이고, 자식들 의심하고, 아는 의사한테 말하면 진단서 받는 거, 그거 어렵지 않아요. 너희가 감히, 시끄러워. 우리도 어쩔 수 없잖아. 엄마가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구시니까 수철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 배로 아파 낳은 아들이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겠다고 협박하다니. 너희가 정말 내 아들, 며느리가 맞니? 짐승도 너희보다는 낫겠다. 엄마, 말 조심해. 아무튼 우리도 더는 못 참아. 금요일까지 무조건 나가. 수철이가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하영이도 콧방귀를 끼며 따라 나갔어요. 저는 마당에 혼자 덩그러니 남고 나니 정말 무서웠어요. 저것들이 진짜로 저를 정신병원에 가둘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캄캄하고 조용한 새벽에 저는 소리 없이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남편의 사진만 챙겼어요. 그리고 저희 오랜 친구 명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숙아, 나 숙자야. 자는데 미안해. 숙자야? 웬일이야? 이 새벽에? 무슨 일 있어? 명숙아, 미안한데 나 좀 재워줄 수 있어? 나 집에서 도저히 못 있겠어. 무슨 일인데 그래? 너 어디야? 목소리를 왜 이렇게 떨어? 우리 마을 입구 정류장이야. 그냥 거기 있어.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내가 금방 갈게. 30분쯤 지나자 명숙이가 급하게 차를 몰고 왔어요. 숙자야, 너 얼굴이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명숙아, 일단 차 안에서 얘기할게. 저는 명숙이의 차에 탔습니다. 명숙이의 집으로 가면서 저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한테 집과 논을 증여한 것부터 며느리가 나가라고 한 것, 그리고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까지요. 아니, 그게 사람이 할 소리야? 천하의 몹쓸 것들. 명숙이가 분노하며 핸들을 쾅 쳤습니다. 진정해, 명숙아. 운전 중이잖아. 진정해. 야, 이걸 듣고 내가 어떻게 진정을 해? 아이고, 숙자야. 그동안 얼마나 맘고생이 심했니? 명숙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일단 우리 집에 가자. 방 하나 비어 있어. 아무 걱정 말고 거기서 쉬어. 명숙아, 정말 고마워. 명숙이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명숙이가 따뜻한 물을 챙겨주고 방을 정리해서 이불을 깔아줬어요. 숙자야,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푹 쉬어. 내일 정신 맑을 때 다시 생각하자. 그래, 정말 고마워. 저는 방에 누웠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빠져나왔다는 안도감이 들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명숙이 집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오후, 같은 마을에 살던 김 할머니가 명숙이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숙자 씨, 내가 소식 듣고 겨우 수소문해서 찾아왔어요. 김 할머니, 어쩐 일로? 명숙 씨한테 소식 들었어요. 숙자 씨한테 꼭 할 말이 있어서요.
무슨 말씀이세요? 김 할머니가 방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 며느리, 하영 씨 말이에요. 내가 최근에 여러 번 마주쳤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봤어요. 이상한 행동이요? 웬 낯선 남자랑 마을 입구에서 자주 만나더라고요. 처음엔 바람이라도 피우나 싶었는데 김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연히 대화를 들었는데 무슨 부동산이니 계좌니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좌요? 네. 그리고 이건 확실하진 않은데 숙자 씨 명의로 된 통장이나 카드를 함부로 쓰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카드라는 말을 똑똑히 들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카드를요? 네.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서요. 숙자 씨,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김 할머니가 돌아간 후 저는 즉시 은행으로 달려가 거래 내역을 출력해 달라고 했어요. 최근 6개월치 내역입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서류를 훑어보다가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아주 규칙적으로 돈이 인출된 기록이 있었어요. 저기요. 이게 뭐죠? 저는 이 돈 인출한 적 없는데요. 고객님, 여기 인출 기록 보시면 본점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출금하셨네요. 아니요. 저는 창구에 간 적이 없어요. 이상하네요. 본인 확인 후에 출금됐을 텐데요. 저는 서류를 들고 박 변호사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변호사님, 이것 좀 보세요. 저는 이 돈 만진 적도 없어요. 박 변호사님이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세상에, 매달 500만 원씩 총 3천만 원이 빠져나갔네요. 저는 정말 이 돈 인출한 적 없어요. 가족 중 누군가 도장과 통장을 훔쳐서 몰래 쓴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것 같아요? 명백한 횡령입니다. 여사님, 이걸로 며느리 고아영을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이요? 고소할 수 있어요? 네. 이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제가 바로 고소장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그제야 캄캄했던 눈앞에 조금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명숙이의 집에서 보름이 지났습니다. 일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남편의 기일이 다가오기도 해서 추도 미사를 드릴 겸 성당에 가기로 했습니다. 숙자야, 너 정말 혼자 괜찮겠어? 아직 안색이 안 좋아. 명숙이가 부엌에서 나오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바람도 좀 쐬어야지. 미사 보고 올게. 그래, 알았어.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고 조심히 다녀와. 성당까지는 버스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익숙한 성당 입구가 보였어요. 미사를 마치고 성수를 찍으며 기도했습니다. 여보, 제가 이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부디 곁에서 힘을 주세요. 성당 밖으로 나오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혹시 숙자 씨 아니십니까?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의 노신사가 저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인 장성호 회장님이었어요. 어머나, 장 회장님. 아이고, 숙자 씨. 이게 얼마만입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장 회장님이 반가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네, 회장님.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저는 늘 똑같죠. 그런데 숙자 씨, 얼굴이 왜 이래요? 어디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장 회장님이 저를 찬찬히 보시며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장 회장님은 남편의 40년 지기였고 누구보다 남편과 저를 아껴주시던
믿을 수 있는 분이었어요. 회장님, 사실은요. 저는 결국 그동안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장 회장님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나중에는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저으셨어요. 어휴, 숙자 씨,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셨는데 저한테 연락도 안 하시고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회장님, 저 정말 눈앞이 캄캄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숙자 씨, 상우는 제 40년 지기 친구 아닙니까? 하늘에서 보고 있을 텐데 제가 이 일을 모른 척하면 그 친구 볼 면목이 없죠. 장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제가 사업하면서 이런 부동산 법률 문제를 얼마나 많이 다뤄봤겠습니까? 그리고 제 밑에 유능한 변호사들도 여럿 있고요. 정말이요? 그럼요. 이런 증여 취소, 사해행위 사건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숙자 씨, 이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장 회장님의 목소리가 힘차게 들렸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는 나중에 받겠습니다. 내일 당장 제 사무실로 오세요. 지금 상담받고 있는 그 박 변호사님도 같이 모시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만나서 구체적인 전략을 짜야 합니다. 어설프게 싸우면 안 돼요. 아주 제대로 뿌리를 뽑아야죠. 저는 오랜만에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장 회장님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괜찮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날 저녁 명숙이에게 장 회장님을 만난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성당에서 장 회장님을 만났다고? 응, 정말 우연히 만났어. 아이고, 잘됐다. 하늘이 도왔네. 장 회장님이면 힘이 있으신 분이잖아. 명숙이가 제일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일 회장님 사무실에 가봐야 해. 그래, 이제 정말 상황이 나아질 거야. 힘내, 숙자야.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박 변호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변호사님, 저 최숙자입니다. 네, 여사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장성호 회장님을 아세요? 장 회장님? 그럼요. 당연히 알죠. 이 바닥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회장님이 저희 일을 도와주시겠대요. 오늘 회장님 사무실로 저와 같이 가 주실 수 있으세요? 아, 그럼요. 당연히 가야죠. 제가 지금 바로 모시러 갈게요. 오전 10시에 박 변호사님이 차를 가지고 오셨어요. 시내에 있는 장 회장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높은 빌딩 20층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장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숙자 씨, 박 변호사님도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김 세무사님, 여기는 이 변호사님과 정 변호사님입니다. 장 회장님이 한 분씩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최숙자입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모든 법적 근거와 증거 수집 방법이 하나하나 계획됐어요. 숙자 씨,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장 회장님이 입을 여셨어요. 네, 회장님. 소송이 길어질 텐데 숙자 씨가 마음 편히 머물 곳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친구 집에 있어도 괜찮아요. 아닙니다.
싸움은 든든한 내 집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소유한 빌라가 있어요. 조용하고 살기 좋습니다. 거기 한 채를 쓰세요. 네. 회장님, 제가 어떻게 그런 신세를 져요? 그럴 순 없어요. 괜찮습니다. 내 친구 부인한테 이 정도도 못 해줍니까? 아무 걱정 말고 편하게 쓰세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꾹 참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별 말씀을요.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장 회장님이 직접 빌라까지 안내해 주셨어요.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깨끗한 빌라였습니다. 2층 집이었어요.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날 저녁 명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숙아, 나야, 숙자야. 어떻게 됐어? 회의는 잘했어? 응. 회장님이 빌라를 한 채 주셨어. 이제 여기서 지내라고. 뭐? 빌라를? 어머나, 세상에. 정말 잘 됐다. 숙자야. 그동안 내 집에서 신세 많이 졌어. 정말 고마워, 명수가. 무슨 소리야? 친구끼리 당연한 거지. 짐 옮길 때 도와줄게. 명숙이의 집에서 짐을 가져와 빌라에 정리했어요. 깨끗하고 안전한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법적 싸움을 준비할 수 있게 됐어요. 다음 날 박 변호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여사님,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겠습니다. 가처분? 그게 뭐예요?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드님이 집과 논을 팔거나 그걸 담보로 돈을 빌리지 못하게 법적으로 꽁꽁 묶어 두는 겁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여사님, 됐습니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집과 논의 처분 금지 가등기가 올라갔어요. 박 변호사님이 평소답지 않게 흥분해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아니나 다를까 수철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수철이가 전화기가 터져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다는 거니? 집이랑 논에 가처분 금지가 걸렸잖아. 은행에서 연락 왔어. 이것 때문에 대출도 못 받고 다 막혔다고. 그래, 잘 됐네. 난 그냥 법대로 하는 거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정말 이렇게 나올 거야? 수철이가 화를 이기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 하영에게서도 문자가 왔어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협박이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이 문자들 너무 끔찍한데 어떻게 하죠? 절대 지우지 마세요, 여사님. 그게 다 며느리의 실체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박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그날 저녁 박 변호사님이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여사님, 방금 며느리 고아영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네, 벌써요? 무슨 혐의로요? 그 통장 내역 있죠? 그걸로 횡령, 그리고 어머님 도장 함부로 쓴 사문서 위조 혐의입니다. 방금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고 오는 길입니다. 드디어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여사님, 드디어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아이고, 언제예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드디어 증여 취소 소송의 첫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재판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어요.
박 변호사님이 저를 데리러 오셔서 말했습니다. 여사님, 오늘입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진 증거가 저 사람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린 이깁니다. 네, 변호사님. 변호사님만 믿겠습니다. 법원 건물 앞에 도착해서 계단을 올라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쪽을 보니 수철이와 하영이가 이미 와 있었어요. 수철이 옆에는 낯선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철이가 저를 보더니 흥 하고 혀를 차는 것 같더니 이내 고개를 휙 돌려버렸습니다. 며느리 하영이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뭐가 그리 당당한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갑게 앉아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일어나셨어요. 원고 최숙자는 피고 김수철에게 시골집과 논 2,000평을 증여했으나 피고들의 명백한 배은행위로 인해 이 증여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박 변호사님이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바로 다음 날 며느리인 피고 고아영은 원고에게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준비해 온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첫째, 피고 김수철은 6억 원이 넘는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효도가 아니라 채무를 은닉하기 위한 명백한 사해행위였습니다. 둘째, 피고 고아영은 원고의 통장에서 무려 3천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했습니다. 이것은 횡령입니다. 셋째, 피고들이 원고를 정신병원에 보내겠다. 당장 나가라고 협박한 문자 메시지입니다. 서류들이 판사님께 전달됐습니다. 수철이 측 변호사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어요. 증인을 신청합니다. 박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허가합니다. 법정 뒤에서 김 할머니가 걸어 나왔어요. 증인은 그날 무엇을 목격하셨습니까? 박 변호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날 마을에서 큰 소리가 나길래 나가봤더니 저기 앉아 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차피 나갈 거면 집 정리나 깨끗하게 해놓고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차갑고 무섭던지요. 거짓말. 저 할머니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영이가 그 말을 듣자마자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피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세요. 판사님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증인, 계속하십시오. 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완전히 내쫓으려고 했어요.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재판은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음 기일에 은행 거래, 기록과 추가 증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수철이가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수철이의 시선을 받아냈습니다. 여사님, 오늘 재판 아주 잘 됐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요? 네, 이대로 가면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며칠 후 박 변호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여사님, 좋은 소식입니다. 며느리 고아영이 드디어 경찰서에 소환됐답니다. 횡령건 때문이요? 네, 검찰에서 본격적으로 조사한대요. 하영이는 경찰서에서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쓰라고 준 생활비였다고 아주 뻔뻔하게 발뺌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행 CCTV를 확인한 결과가 나왔죠. 제가 은행에 간 적이 없는 시간, 바로 그 시간에 하영이가 제 도장을 들고 돈을 인출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며칠 후 세무사님이 더 기가 막힌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사님, 이것 좀 보십시오. 며느리 고아영이 자기 친정어머니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차명계좌요?
그게 뭐죠? 네, 어머님 통장에서 빼돌린 돈이 바로 이 계좌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악질이에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수철이 귀에도 들어갔나 봅니다. 수철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철이의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왜? 엄마, 하영이가 정말 그런 짓을 했어? 나는 몰랐어. 통장 차명 계좌. 나는 정말 몰랐어. 그래서 그동안 하영이가 이러고 다닌 걸 몰랐다고 해서 내가 나를 내쫓으려고 했던 죄가 없어지니? 엄마, 그건 하영이가 끊는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 변호사님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여사님, 아드님 김수철 씨가 저한테 연락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모든 게 아내 고하영이 주도한 일이라고 자기는 몰랐다고 선을 긋고 싶어 하더군요. 그래서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드님도 사문서위조 방조와 사행위에 연루됐어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며칠 후 장 회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숙자 씨, 며느리 친정 부모가 절 찾아왔어요. 무슨 일로요? 숙자 씨를 만나고 싶대요. 무릎 꿇고 빌겠다면서 선처를 부탁하러요. 회장님, 저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하고 돌려보내겠습니다. 검찰은 결국 하영이를 기소했습니다. 형사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드디어 증여 취소 소송 최종 판결 날이 왔습니다. 저는 박 변호사님과 함께 법정에 섰어요.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 김수철은 채무 은닉 목적으로 증여를 받았고 피고 고하영은 횡령 행위를 저질렀다. 배은행위가 명확히 인정되므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판사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골집과 논 2,000평의 소유권은 원고 최숙자에게 환원한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제 어깨를 다독여 주셨어요. 이게 무슨 판결이야? 인정 못해. 항소하겠습니다. 수철이가 법정에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괜찮습니다. 여사님. 항소심에서도 이길 겁니다. 박 변호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였어요.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을 유지하여 판결이 완전히 확정됐습니다. 드디어 제 집과 논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시골집 대문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은 엉망진창으로 어질러져 있었어요. 수철이 내외가 짐을 빼며 황급히 나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며칠에 걸쳐 집을 정리했습니다. 마당도 쓸고 방도 깨끗이 청소한 후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제가 이겼어요. 제가 우리 집과 당신이 평생 농사 지으신 논을 지켜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장 회장님과 박 변호사님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회장님,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숙자 씨, 당연한 일을 한 겁니다. 장 회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정말 다 잊고 편히 사세요, 여사님. 박 변호사님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직 며느리 하영이의 형사 재판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하영이의 형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 고하영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를 법정 구속한다. 판사님이 말했습니다. 하영이가 법정에서 억울해요 라고 소리를 지르며 끌려 나갔어요. 같은 주에 수철이의 재판도 있었습니다. 피고 김수철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수철이는 다행히 교도소에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과자가 됐습니다. 또한 피고 김수철과 고아영은 원고 최숙자에게 그간의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 민사 판결도 나왔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났고 법정을 나서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사님, 이제 정말 다 끝났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네,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승리하셨어요, 여사님. 하지만 저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어요. 자식을 전과자로 만든 어미가 어찌 기쁠 수 있겠습니까? 제 배 아파 낳은 아들을 제 손으로 범죄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볐습니다. 그래도 교도소에 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며칠 후 어느 날 우편함을 열었는데 편지 한 통이 있었어요. 그 삐뚤한 필적을 보니 수철이가 쓴 거였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읽어볼까 말까? 저는 결국 읽지 않고 편지 봉투를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용서는 아직 저에게는 이른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저는 평생 영원히 그 아이를 용서하지 못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사는 데만 집중하기로 했으니까요. 다시 봄이 왔습니다. 마당에 심었던 감나무에서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연두빛 새순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는 호미를 들고 텃밭으로 갔어요. 상추 모종을 심고 고추 모종도 심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하던 농사를 이제 혼자 하게 됐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제가 이겼어요. 제가 당신이 평생 지킨 이 땅을 지켜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남긴 것들 때문에, 그 집이랑 논 때문에 저 정말 힘들었어요.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쫓겨나고 다 빼앗길 뻔했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여보, 저 살아남았어요. 제가 다 이겨냈어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영정 속 남편이 저를 보고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마루에 앉았어요. 노을이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빨갛고 주황빛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정말 오랜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남은 인생은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행복한 대로 살 거예요. 이렇게 작은 행복들을 하나하나 모으면서요. 마당의 감나무가 저녁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정말 괜찮아졌다고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평생 지켜온 집과 논마저 빼앗길 뻔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법이 있고 정의가 있고 저를 도와주는 좋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증여를 하실 때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만약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나이가 많다고 자식이라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남편이 평생 농사 지으며 지킨
그 땅에서 평온하게 살고 있어요. 늦었지만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꼭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